오늘 국내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와 국내 이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에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시에 비유했고요. 시인에 비유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 비유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말씀을 해주셨듯이 Fed policy is poetry, 연준의 정책은 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It's okay if Powell seems to contradict himself. 파월의 모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파월이 월트 휘트먼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휘트먼은 이렇게 시를 그동안 썼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모순되나요? 그럼 맞다. 나는 나 자신과 모순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짝 외신에서는 파월을 좀 비꼬는 느낌이기도 했는데 키포인트 안에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은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는 예전보다는 덜 중요해졌다라고 하네요. 금리가 높아지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이 열대섬에서 발생한 이 지진의 울림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안하지만 실제 피해는 얼마 후 뒤따르는 쓰나미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자체 전망을 만나보시면 올해 금리가 0.25%포인트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연준이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데이터가 금리를 당장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뜻으로도 함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 제목처럼 일단 연준은 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이 시적이다, 시인 같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월트 휘트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의 시를 이러한 제롬 파월과 연준에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모순되나요? 그럼 모순되죠 뭐. 그리고 나는 크니까 많은 걸 담을 수 있으니까요 라는 게 정확한 시의 내용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모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사람이고 살아가는 데는 모순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모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롬 파월과 페드의 전략, 정책들은 모순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모순되거나 입장이 바뀌어버린다면 이 페드와 제롬 파월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특히 전 세계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 페드의 정책들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뒤바뀐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이러한 미국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모순에 빠진 제롬 파월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의 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신을 보여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고요. 두루뭉실한 표현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고 실제 금리 정책들도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FOMC의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았었는데 금리는 동결하면서 앞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시장이 이러한 제롬 파월이 모순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상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요.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을 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과 페드의 정책들이 너무 흔들릴 경우에는 시장에 미칠 후폭풍이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바로 어제죠. 금융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입에서 금리를 2번 인상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나왔었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은 이를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모순된다라고 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고요.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그 말을 특히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을 대표하는 인물이 했다는 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연준이 평가하고 있는 입장을 같이 반영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해왔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화폐로서의 가치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금융위원회 출석을 통해서 해버렸는데요. 이 말인즉슨 또다시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더해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고요. 0.5%포인트, 즉 빅스텝을 단행해 버렸습니다. 이 역시 하루 전만 해도 그래도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매우 크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파월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는데 말이죠. 어제 그리고 파월의 연설을 하면서 이제 오프닝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는 만큼 규제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블랙록의 ETF 이야기가 나오면서까지 비트코인 2달여 만에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해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달여 만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달 전 바로 4월인데요. 그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발 파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UBS에 인수가 되면서 시장에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투자로 이어졌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금융주에 투자할 것들, 실물 경제 주식 시장에 투자할 자산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렸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2달 만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가 3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잠깐 금융위기가 발생했었고요. 그게 수습되면서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만 5천 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주 새 20% 넘게 급등하면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바로 블랙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블랙락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산 투자 운용사입니다. 많은 자금들을 모아서 운용하고요. 간접 투자 상품이죠. ETF 상품을 많이 운용해내는 아주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락에서 드디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정책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자, 블랙락은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할 수 있는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상장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과거 다른 자산 운용사에서도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상품을 출시하려고 상장 제시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금융당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불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통과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움직인다는 점, 이 점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묘하게도 이 시점에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보인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반등할 기회를 맞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의 필요성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역시나 했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블랙락과 제롬 파월 의장이 끌어올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 과연 또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버릴지, 정말로 제3의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지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시장의 상승세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저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국내 뉴스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21년 만에 대중국 경상적자 기록한 한국이 미국 흑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킥박스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에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눈에 띄는 건 이와는 반대로 미국과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고요. 유럽연합과의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대중 경상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상품 수지였습니다. 대중 수출은 9.8%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10.2% 늘어나면서 상품 수지에서만 무려 100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대중 경상수지 악화를 그나마 만회해준 게 그 상대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연합이었습니다. 특히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수출이 중요한 국가죠. 중국으로의 판도가 지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에도 계속 이런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지난해부터 대중 수출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20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 지역별 국제 수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벌써부터 확인됐다라는 점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부터 많은 중국 무역이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이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었다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경상수지가요, 2021년만 해도 234억 1천만 달러를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1년 만에 7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로 적자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21년 만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중 무역 수지가 올해도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미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경제의 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변화 전략으로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역할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적되는 것들, 바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중 갈등이 극대로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통해서 새로운 피버팅을 준비해 왔다는 것, 어쩌보면 당연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미 관계, 미중 관계가 조금씩 유화해 돼가고 있고요. 좀 화해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감지되면서 이러한 사이에서 미국을 택했던 한국의 전략이 또다시 바꿔야 되는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수출의 호조로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지난해 보면요, 677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48.9%나 늘어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승용차의 성과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은 올해 매달 성장률이 떨어진 수출 경기가 오는 3분기에는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반도체 수출이 이제 3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기사에서는 좀 우세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방 살펴드린 게 지역별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수출입니다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올해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기록이 나왔는데요. 지금 무역 수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날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월부터 20일까지 20일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5.3% 수출이 증가하면서 20일 기준으로는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러 가지 무역 상황이 나빠지면서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었는데요. 물론 20일 기준이긴 하지만 흑자 기록이 나왔다는 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대중 무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출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엿보이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간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정년 동월 대비 작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랬던 기록들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보다 23.5%나 빠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 36%, 컴퓨터 주변 기기는 14.6%나 줄어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어있던 거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승용차, 자동차 산업에서 크게 만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동월 대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10% 성장을 했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경기 부진을 떨쳐내고 148.7%나 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시장은 어려웠었고요. 자동차를 비롯해서 선박업들이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반도체 시장에 반전이 기대된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대한민국의 대표 효자 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이 그간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었는데 향후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데이터도 함께 나왔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는 2분기만 하더라도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 52밖에 안 됐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50이라는 것은 그 기대치가 매우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분기에 대한 이러한 지수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3분기 반도체 산업의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무려 128.5를 기록했습니다. 즉 2분기만 하더라도 50밖에 안 됐던 지수가 2배 이상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인즉슨 3분기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그간의 부진을 떨쳐내고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만큼 자동차 산업과 이러한 반도체 산업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3분기부터는 중국, 대미 수출 등을 비롯해서 여러 무역 수지 숫자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가는 국가인 만큼 이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 다뤄드렸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